뭐 지금식으로 하면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뭐 경기상고 현재 이제 경기상고 공립 경기상고를 이제 지원을 하려다가 뭐 시험에 이제 그 불합격해가지고 설린상고 지금은 이제 설린 인터넷고인가 뭐 이름도 아마 바뀌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린상업학교에 이제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주간부에 이제 응시를 했는데 또 탈락.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김세웅 선생이 그 글 쓰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명석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수업 능력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명석하고 뭐 분석적이고 아주 뛰어난 감수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뭐 이렇게 그 수업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입시라고 하는 건 또 운두작용하고 또 입시에 필요한 또 집중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지 뭐 학교는 뭐 이렇게 원하는 학교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야간 전수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전수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주간으로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학력 뭐 최종 학력은 뭐 이렇게 설린상업학교 졸업한 게 이제 최종 학력이고 그 연희전문학교에 뭐 해방 후에 한 뭐 1년 정도 이렇게 수학을 했다고 합니다. 영문과에. 근데 이제 졸업은 못 하고 그냥 수학 정도 하고 중간에 이제 흐지부지 해서 뭐 제적되는 것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청년기 체험하고 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어쨌든 뭐 강조할 만한 부분은 그 전쟁 시기를 어쨌든 거쳤다는 거죠. 이 세대가. 그러니까 1920년대 세대나 특히 이제 1920년대 세대 같은 경우는 좀 실존적으로 이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아시아에서 전개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1931년에 이제 만주사변, 1937년에 중일 전쟁, 그리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 미국과의 전쟁 이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유럽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 독일의 이제 전쟁과 함께 세계 대전으로 이제 그 비화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뭐 주축국의 일원이 돼가지고 뭐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주축국의 일원으로서 연합국하고 이제 전지구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20세가 된단 말이에요. 1940년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전쟁기에 그 상상을 해보면은 이 20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사실은 그 어떤 그 병사로서 징병되어서 동원되기에 딱 적합한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 사실은 20대 그 전문학교 학생이든 아니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건 간에 실존적으로 이게 저 전지구적인 지금 전쟁이 특히 이제 일본이 그 도발한 전쟁이 그 아시아 태평양 여기저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머지않아서 이제 징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크겠죠. 불안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뭐 물론 뭐 당시에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징병령은 없었어요. 징병령이라고 하는 게 그 1945년이 되면서 그 식민지 조선은 그 징병령이 이제 실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징병령이 지속되는데 다 이제 동원을 합니다. 근데 징병령은 없는데 1938년부터 해가지고 지원병제도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지원병제도.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그 지원병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이게 징병이에요. 지원병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일정 연령에 이르른 그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 강제적으로 지원을 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들이죠.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그 일본인 교사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이렇게 조선인 교사도 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총독부 혹은 뭐 조선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이 이제 조선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에 그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조선군 헌병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대강당에 이제 학생들을 갖다 잔뜩 모은 다음에 에, 지금 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뭐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선인도 뭐 이 제국의 전쟁에 동참을 함으로써 너희 애국심을 뭐 증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선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 이제 지원서를 갖다가 학교에서
그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설가 중에 그 한운사라고 해서 이제 극작가 잘 아시죠? 극작가 라디오국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유명한 뭐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쓴 그 아로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학병으로 그 일제 말기에 그 끌려가 가지고 그 나고야에서 이제 군복무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한 일본인 여성하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하기도 하고 해서 해방된 다음에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풍경들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조선인들을 갖다가 뭐 지원병으로 혹은 학병으로 전쟁터에 이렇게 동원하는지. 근데 그게 뭐 지원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지원이니까 자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지원서에 그러니까 군인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지원서에 뭐 사인을 하지 않으면은 막 가해지는 뭐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 속에 그 한운사 선생의 이제 소설 속에 그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1940년대 전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문인들 대학이나 뭐 그러니까 전문학교나 혹은 고등보통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조선에서 혹은 한국에서 잘못 이렇게 그 있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지연병제도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군에 끌려가거나 뭐 군에 끌려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뭐 죽음을 이제 전식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해서 뭐 윤동주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대학생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 전문학교 뭐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 입대가 그 유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말기까지 그 고등교육을 받은 그 전문 학생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뭐 나라의 이제 국가에 굉장히 필요한 자원이라고 해가지고 입대를 끝까지 이제 늦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동주 같은 경우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게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그 어떤 개인적인 안전 그 시대 속에서 그 안전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확보하는데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다시 거기에 있는 그 대학을 또 들어가고 학생 신분을 이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뭐 김수영도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41년에 이제 그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이 그 발발하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이제 뭐 일본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총력전 체제 속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일본 국적의 그 일본인들만 그 징병령에 의해서 전지에 동원되다가 뭐 식민지의 이제 대만 그다음에 조선 사람들도 이제 전쟁에 동원되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김수영 선생도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으로 갑니다. 1942년에. 그래서 22세인데요. 일본으로 이제 설린상고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대학에 입학하려고 42년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도쿄로 건너가는데 도쿄로 건너가서 이제 뭐 대학에 그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고 입학 예비학교 뭐 학원에도 등록을 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막상 이제 연보를 보면은 대학에 입학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연극에 이제 빠지게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뭐 그 축지 소극장이라고 이 스키지 그 소극장에 이제 주로 이제 그 현대극을 갖다가 주로 이제 연출했던 그 극단인데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연출 수업을 받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영 선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여기에서 뭐 이렇게 그 연극에 이제 심취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만주로 갑니다. 그래서 만주에 가서도 역시 이제 그 연극에 그 심취 그 하게 되는데 뭐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연극에 어떤 그 탐닉했던 계기가 있을 텐데 뭐 그래서 뭐 일본에서 이제 42년에는 이제 연극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서울에 있었던 그 김수영 그 선생의 이제 본가 가족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만주로 이주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43년에 그래서 집안이
그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만주 길림성으로 전 집안이 다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생활의 공궁에서 이주했다 이렇게 이제 연보상에 나와 있는데 생활의 공궁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런 전시기 상황에서 만주라고 하는 거는 좀 특수한 지역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만주라고 하는 거는 그 만주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뭔가 주성 모드. 예, 이거 몇 번 하니까 이제 지금 익숙해졌습니다. 아주. 예, 여기 색깔도 딱 이렇게 하고 아주 되나? 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뭔가 다시 한번 시도를 빨간색을 하고 그냥 이게 올려버려야겠고 올려서 야, 희한하네. 높은 데다가 만주에는 만주국이 있었습니다.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932년에 일본에 의해서 성립된 그 괴뢰국가입니다. 괴뢰국가. 그래서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괴뢰국가이기 때문에 위만주국, 가짜 국가 뭐 이렇게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만주라고 하는 거는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그 일본이 그 만주를 침략해가지고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해가지고 성립시킨 사실은 일본의 그 어찌 보면 식민지예요. 근데 이 만주를 그 침략했을 당시에 그 일본이 그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국제기구 있죠. 거기에 그 상임이사국이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1차 대전 승전국들이 그 조직한 국제기구가 국제연맹이었거든요. 국제연맹. 근데 일본이 그 1차 대전에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독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승전을 해가지고 이제 승전국의 일원으로 국제연맹의 그 상임이사국이 됐어요. 근데 1931년에 그 만주를 침략했더니 그 유럽 국가들 있죠. 미국을 포함한 그 유럽 국가들이 일본의 그 만주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그리고 일본이 만주를 침략을 해가지고 1932년에 만주국을 하나의 국가로서 성립을 시켰는데 사실은 그 만주국이라고 하는 걸 성립시키면서 이제 어떤 식의 이제 그 어떤 그 침략의 정당성을 옹호하냐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본의 괴뢰 국가가 아니고 이 만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오족 5개의 민족이 연합해 가지고 뭐 일종의 무지개 국가를 만든 거다. 다시 얘기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해요. 그럼 5개 민족이 뭐냐면은 뭐 여기에는 일본이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중국도 있겠죠. 일본인도 있고 만주에는 중국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조선인도 있습니다. 조선인.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어떤 종족이 있냐면은 100개 러시아인이 있습니다. 러시아인. 러시아인이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만주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족, 조선인,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일본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유토피아적인 세상에 없는 국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족 협파 5개의 민족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하나의 무지개 국가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일종의 새로운 유토피아라고 주장을 해요. 새로운 유토피아다. 이거는 근대 국가가 아니고 새로운 국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국제연맹에서 이제 조사를 하러 와요. 이 국가가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5개 민족이 평등하게 연합을 해가지고 만든 국가냐, 아니면 일본의 괴뢰 국가냐, 침략 국가냐. 근데 이제 국제연맹에서 조사해 보니까 침략 국가라고 해서 국가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의 국가의 주권이 인정되려면은 주변의 국가들이 그 국가를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변국의 인정이 없으면 주권 국가로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러시아하고도 맺어야 되고 중국하고도 맺어야 되고.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만주 국가는 이제 그 괴뢰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정을 안 하죠. 국제연맹도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를 합니다.
국제연맹을 탈퇴해요. 1932년에 탈퇴하고 나서 그때부터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하고 이제 대립을 하는 거죠. 대립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41년에 미국과의 전쟁까지 이제 이어지는 게 되는데, 그래서 만주국을 처음에 성립시킨 다음에 그 만주국을 갖다가 일종의 군주제 국가로 만든답시고 입헌군주제 황제를 세웠습니다. 만주국에. 그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예, 그 V라고 하는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그러니까 베르톨루치 감독이 만든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래서 청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신의 혁명에 의해서 청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과거에 청나라의 황제였던 그 어린 부이가 만주국, 그러니까 일본의 관동군이 야 만주국을 새로 성립시켰는데 너는 어차피 그 한족의 혁명에 의해서 신의 혁명에 의해서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너를 황제로 인정을 해주겠다 해서 청나라의 그 마지막 황제인 부이가 그 일본의 그 속삭임에 이제 빠져 들어가지고 만주국의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만주국은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만주국은 독립국이기 때문에 만주국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식민지 조선이나 타이완 같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상은 독립국이니까. 그러니까 만주국도 있고 그다음에 만주국 자체 군대도 있고 만주국 자체 행정원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형식상으로는 이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국으로 일본이 간주하다 보니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주 지역의 만주국 같은 경우는 그 전쟁 과정에 실제로 만주국 군이 참가를 하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주국 같은 경우는 뭐 이쪽 동남아시아나 미국과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경계했던 게 그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소련. 그러니까 이렇게 만주국이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하면 여기 소련이 있잖아요. 소련. 근데 이제 1940년대 초반까지는 뭐 소련이 그 2차 대전에 참전을 안 하죠. 나중에 이제 독일하고 이제 유럽 전선에서 소련이 이제 싸우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이제 동아시아에서 소련이 참전한 거는 1945년 전쟁이 끝나기 한 4, 5개월 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만주국을 갖다가 이제 소련이 이제 막 그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식민지도 돼 있고 직접적으로 그 일본의 영향에 이제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만주국은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고 일종의 괴뢰 위성 국가이긴 한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국가로서의 틀을 가지고 있고 전쟁 과정, 일본의 전쟁에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선인들이 전쟁을 피해 가지고 이 만주국으로 이렇게 대거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조선에서와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시 동원의 압력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염상섭도 만주로 가고, 그다음에 김수영도 이제 만주로 가고, 최남성 같은 경우도 뭐 만주로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의 문인들이 그 만주 지역에 이제 상당수가 이제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 이제 안전의 문제도 있는 거죠. 예? 봉천? 뭐 봉천이 거기 두만강 건너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그 연변 지역 있죠. 그것도 만주국이죠. 예, 예. 그러니까 만주국이 굉장히 넘죠. 그러니까 흑룡강성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그러니까 한반도보다 더 넓죠. 만주국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 있었던 거죠, 문인들이.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염상섭 소설 보면 이제 탈출해가지고 해방이 되고 나서 만주국에서 뭐 북한을 거쳐가지고 남한까지 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수영이 집안 사람들이 이제 만주 길림성으로 가고, 김수영 역시도 44년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만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해방될 때까지 그 만주에서 연극 운동을 하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길림 극예술연구회 회원으로 참가해가지고 연극을 하다가 해방이 돼서 이제 걸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서 평안도를 거쳐가지고 서울까지 뭐 열차, 뭐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왔겠죠. 그 해방이 됐을 때 뭐 사실 조선인들 같은 경우도 신변에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국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변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만주국이라고 하는 게 뭐 오족 협파라고 해가지고 뭐 5개 민족이 평등하다라고 했지만은 그 1등 민족, 2등 민족 이런 걸 나눴거든요. 그래서 1등 민족은 일본인이고요. 2등 민족은 조선인이고요. 뭐 3등 민족은 뭐 중국인이고요. 4등 민족은 뭐 만주족이고요. 뭐 5등 민족은 러시아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민족 간 위계를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2등 민족으로 돼 있는 겁니다. 만주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만주국이 붕괴됐을 때 소련군에 의해서 만주국이 붕괴됐을 때 차별을 받았던 그 중국인들이 일본인만 그 가혹하게 다룬 게 아니고 조선인들도 아주 가혹하게 다뤄가지고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또 이렇게 피난해가지고 한반도로 이렇게 오게 되는 뭐 이런 이제 여정을 김수영도 이제 겪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수영이 이제 그 한반도로 돌아와서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서서히 이제 문학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45년에 여기 보시면은 1945년에 이제 예술불학의 묘정의 노래라고 하는 시를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시인으로 그 활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그 박윈환이라고 하는 평생에 걸쳐 가지고 잊지 못할 친구를 근데 사실은 이제 참 이 박인환하고 그 김수영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 현대시의 어떤 그 새로운 조류를 박인환 시인이 그 사실은 김수영에게 전달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처음에는 그 문학계의 아주 중요한 선배죠. 중요한 선배. 그러니까 유럽적 혹은 미국적 모더니즘을 갖다가 박인환이 윤동주에게 소개를 하였고 또 윤동주가 이제 그 박인환이 이제 그 저기 뭡니까 운영하고 있었던 서점 그러니까 지금 그 어디입니까 종로 3가 쪽에 보면은 이제 박인환이 그 운영했던 서점 터가 아직도 이제 터가 있는데 건물이 그 아직도 있는데 그 종각 그 인근에서 박인환이 이제 마리서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점을 운영할 때 그 서점을 들락달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은 그 현대시랄지 혹은 현대 연극이랄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뭐 일종의 이제 그 살롱 비슷하게 어떤 문학적 살롱 비슷하게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박인환을 만나고 박인환과 함께 이제 현대시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영향을 그 받게 되면서 그 김수영의 시세계가 이제 좀 변하게 그 되는 것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김수영이 그 박인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 시편들을 보면은 산문들을 보면은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와, 나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 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 박인환 선생이 그 작고하시고 나서 돌연사 하시고 나서 쓴 그 추모 뭐 일종의 이제 추모 원고라고 할 법한데도 박인환에 대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인환이가 죽고 나서 나는 뭐 문상도 안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다 간 사람에 불과하고 그의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흉내만 내다가 그 끝내버린 아주 졸렬한 그런 시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그 산문 제목이 박인환이거든요. 상당히 그 어떤 그 친구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인데 문단에 선배에 대해서 매우 이제 가혹한 그 평가를 뭐 하기도 하는 등 좀 이렇게 설명되기 어려운 뭐 이런 그 어떤 라이벌 관계가 있지 않았나 싶은 뭐 그런 면모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어쨌든 뭐 그 1950년 뭐 요 부분이 이제 특기할 만한 사항인데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김연경 여사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1950년에 이제 결혼을 한다. 1950년. 그래서
김연경 여사도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참 이게 1950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이제 6.25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해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결혼 당시 나이가 이제 30세니까 뭐 당시로서는 이렇게 빠른 나이는 아니죠. 30세.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뭐 사실 뭐 김연경 여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단의 그 굉장히 이제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남성문인들이 많긴 한데 김연경 여사가 이제 이화여전에서 이제 영문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연경 여사 자신도 뭐 이렇게 시작 그 활동을 하는 데다가 특히 이제 뭡니까 그 예술가들과의 이제 교분도 굉장히 깊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김수영 선생이 이제 어쨌든 이제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부부가 되게 되었던 거죠. 되게 되었는데 이제 6.25 전쟁이 이 신혼부부가 잘 살아야 되는데 6.25 전쟁이 그냥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한국 전쟁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 전쟁이 6월 25일에 이제 터지고 나서 6월 28일이 되면은 이제 인민군이 서울을 갖다 점령하게 되니까 이 와중에 김수영은 아마 피난을 못 간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은 이제 피난을 이제 간 것으로 보이는데 김수영은 이제 남아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북에서 내려온 뭐 여러 그 작가들 뭐 이마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작가들의 권유에 따라서 뭐 문학가 동맹이라고 하는 또 단체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아마도 이제 뭐 지원병이죠. 일종의 이제 그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문인이건 아니건 이제 의용군을 이제 모집하는데 너의 충성심을 아마 그 증명하여라 해가지고 이제 강제 동원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의용군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의용군 그러니까 뭐 인민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이제 의용군으로 징발이 돼가지고 이제 종군을 하게 되고 근데 종군 과정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 두 번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탈출에서는 이제 잡혀가지고 다시 이제 처벌을 받고 다시 이제 그 인민군으로 종사하게 되고 두 번째 탈출에서는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미군에게 이제 항복을 해서 생명을 이제 건지게 되는데 건지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이제 그 이송이 되는 거죠. 뭐 인민군복도 입고 있었고 뭐 해서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한 2년여 정도를 이제 수용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포로로서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서 2년 정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자기도 잘 몰랐는데 그 사이에 뭐 자기 장남도 태어났다고 합니다. 1950년에. 그러니까 김수영은 잘 몰랐고요. 11월 달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게 되는데 12월 달에 첫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김수영은 몰랐겠죠. 나와가지고서야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